안녕하세요. 사건건 홀수영입니다. 자, 이번에 다룰 이야기는 정경심 교수 재판 이야기입니다. 자, 정경심 교수가 이 조범동 씨, 오촌 조카인 조범동 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검찰은 별다른 소득을 얻지 못했다, 이런 이야기가 기사로 나오네요. 자, 이 재판에서 검찰이 자신의 일기장 등을 공개한 것을 지적하면서 살고 싶지 않을 정도로 힘들었다, 상처를 받았다, 이렇게 억울함을 토로했다고 합니다. 사실 정경심 교수는 이 오촌 조카인 조범동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검찰이 이 오촌 조카와 자신을 공범으로 엮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오촌 조카의 재판에서 한 진술이라고 해도 사실상 자신이 피고인 신문을 받는 상황이 될 것이라는 게 그 이유였어요. 조범동의 혐의를 입증하는 증인으로서가 아니라 내가 피고로서 받는 신문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으려는 방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날 재판에서는 이 조범동의 혐의보다는 정경심 교수를 겨냥한 듯한 질문을 중심으로 집중 추궁을 했습니다. 이게 조범동의 재판인지 정경심의 재판인지 검찰의 태도는 알 수 없을 정도였다라는 판단입니다. 자, 그리고 검찰이 내 목표는 강남의 건물을 사는 것이라는 이 카톡 내용을 공개를 했었던 적이 있죠. 이게 자, 이런 대화 내용이 사모펀드로 큰 돈을 벌고자 하는 동기다, 이런 식으로 언론에 흘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내 목표는 강남의 건물을 사는 것이 무슨 의미냐, 이렇게 정경심 교수에게 질문을 했어요. 자, 검찰은 이 정경심 교수의 재판에서도 이 문자 메시지를 공개하면서 조범동 씨에게 투자 설명을 들은 뒤 수백억 대의 강남 건물을 사는 것을 목표로 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남편이 민정수석에 취임한 이후 백지 신탁 의무를 지키지 않으려는 범죄 의도를 짐작할 수 있는 증거다, 검찰은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참 어이없죠. 이 검찰은 법적인 문제를 다룰 수 있어야 되는데 소설을 쓰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로 한 것으로 보아서 이렇게 생각한 것이라고 확실하게 짐작할 수 있지 않을까쇼, 뭐 이런 거예요. 이게 검찰입니까? 검찰은 증거를 가지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게 증거랍니다. 답답하지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다가 검찰은 이 대화가 텔레그램을 통해서 오갔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부정한 목적이 있었던 것처럼 질문을 몰아갔습니다. 왜 텔레그램을 쓰느냐? 보안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자기들이 이 수상한 이야기를 텔레그램으로 했었던 것 아닐까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텔레그램으로는 수상한 이야기를 할 것이다, 이렇게 단정짓는 모습입니다. 이것 또한 검찰이 취해야 되는 스탠스는 아니죠. 검찰은 법을 가지고 판단하는 집단이에요. 상상과 소설을 쓰는 집단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의 검찰은 이 텔레그램을 쓴 것 가지고도 꼬투리를 잡습니다. 이건 전형적인 몰아가기식 수사예요. 망신주기식 수사죠. 검찰은 피고가 빼도 박도 못하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재판에 임해야 되고, 그런 확실한 증거가 있을 때만이 기소라는 것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 봐라, 이거라면은 이거 아니냐, 저 같은 유튜버나 할 만한 짓을 검찰이 아무렇지도 않게 기소를 하고 법정에서 그 질문을 해댑니다. 한심합니다. 이에 대해서 정경심 교수가 극히 사적인 재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진술을 주저했다고 하네요. 그러다가 갑자기 작심한 듯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 자리에 증인이라고 나왔으니 말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더니
검찰의 언론 플레이에 상처를 많이 받았다. 이렇게 직격탄을 날렸다고 합니다. 자, 정경심 교수는 텔레그램은 아무 관련이 없다. 니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구린 얘기를 하기 위해서 텔레그램에서 대화를 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먼 눈에는 뭐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조범동이라는 사람과 강남 건물 구매 얘기를 하고 기분이 업돼서 동생에게 한 말인데 그걸 검찰이 마치 부의 대물림인 것처럼 공개해서 굉장히 상처받고 세상 살고 싶지 않을 정도로 힘들었다. 이렇게 억울함을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자, 검찰과 정경심 교수의 대화 내용이 정리되어 있는데 그걸 한번 읽어드릴게요. 검찰입니다. 내 목표는 강남 건물 사는 것. 이전까지 정 교수의 동생은 강남 건물을 이야기한 적이 없는데 피고인 만나고 텔레그램을 만들고 강남 건물을 얘기한다고 진술했습니다. 이렇게 검찰이 질문을 해요. 그러자 정경심 교수는 텔레그램은 관련이 없습니다. 조범동 씨가 오라고 한 장소가 역삼역에서 걸어가면 5분 정도 거리에 큰 도로에 두세 블록 들어가 위치한 건물입니다. 쬐그만하고 아담하고 예뻤습니다. 1층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 얼마나 하는지 물어봤습니다. 조범동 씨가 4, 50억쯤 돈 얼마 안 들이고 샀어요 라고 답해서 그래요? 강남 건물은 비싼 줄 알았어요. 우리에게 유산으로 남은 건물은 20년 전에도 30억인데 지금도 30억 안 된다. 뭐 이런 대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대화를 하던 중에 이 조범동 씨가 강남 건물을 사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업이 돼서 저런 얘기 동생에게 했고 그 건물 잘 기억이 안 나지만 높아야 5층 빌딩이라고 할 것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항상 동생을 케어합니다. 나랑 같이 해서 살자고. 굉장히 극히 사적인 대화인데 제가 이 자리 증인으로 나왔으니 말하겠습니다. 제 재판 때 언론 플레이에서 마음이 상했습니다. 검찰은 강남 건물을 살 정도로 수익 있을 정도라서 동생에게 말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또 질문을 하자 정경심 교수는 전혀 별도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들리세요? 정경심 교수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 좀 있는 사람이에요. 부모도 부자입니다. 부자라서 욕할 수는 없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부가 어떤 방법으로 형성되었는가, 그리고 부모한테 물려받은 재산이라면 세금은 제대로 다 납부를 했는가, 이런 것들을 따져봐야지 그냥 돈이 있다라고 공격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본주의잖아요. 내 목표는 강남의 건물을 사는 것이다 라는 문자 대화를 언론에 공개하면서 탐욕의 화신처럼 만들어갔습니다. 정경심이라는 사람은 욕심이 많은 사람으로 만들어갔죠. 이렇게 욕심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사모펀드에서 비리를 저질렀을 것이다 라는 소설을 써댄 겁니다. 자, 이 기사에 따르면 정경심 교수가 맺혔던 말을 쏟아낸 반면에 검찰은 이날도 공소 사실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했다. 검찰은 정 교수가 WFN과 코링크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수익 분배만 받을 수 있을 뿐인데 자문료 명목으로 이익을 취했다면서 이것이 횡령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경심 교수와 조범동은 돈을 빌렸고 자문료는 사실은 이자였다라고 항변해왔다. 정 교수는 법정에서 차용증을 공개하면서 대여금이라는 점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그렇게 주장해왔고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열심히 분석을 한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링크를 띄워드릴 테니까 이거 꼭 한번 봐주시길 바랍니다. 조범동의 공소장을 바라보면 정경심의 무죄가 보인다. 이걸 제가 열심히 보고 분석한 영상인데 조회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 영상 보시면 아, 정경심이 무죄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도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겁니다. 그 영상 꼭 한번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어요. 자,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지금은 정경심 교수의 재판부가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전임 재판부인 이 송인권 부장판사는
민사 재판에서 투자냐 대여냐를 다툴 때 원금이 보장되고 수익을 지급했다면 일반적으로 대여로 본다. 그렇지 않다면 검찰은 이를 뒤집을 수 있는 확실한 증거를 내달라. 이렇게 재판부가 검찰한테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요구를 해놓고 재판부가 바뀌었죠. 재판부도 답답한 거예요. 검찰이 주장하는 게 하도 부실하니까 소설만 자꾸 쓰고 있으니까 재판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 문자를 보십시오. 불순한 동기가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재판장님? 이걸 느끼셔야 됩니다. 이 불순한 동기를 느끼셔야 됩니다. 저 사람은 욕망의 화신입니다. 저 사람의 욕심이 많은 걸로 봐서 분명히 나쁜 짓을 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재판으로 갈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재판으로 갈 수 없는 일이에요. 하지만 검찰은 노무현 대통령을 돌아가시게 한 것처럼 그렇게 언론 플레이를 하고 망신주기를 하고 본인들의 힘을 과시하는데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 교수 그리고 그의 아이들을 희생시켰습니다. 봤냐? 우리한테 잘못 보이면 어떻게 되는지, 우리를 개혁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는지 똑똑히 보여주겠다. 이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렇게 해도 되니까, 처벌받지 않으니까. KBS 정연주 사장 이야기 제가 해드렸습니다. 아무런 죄가 없는 KBS 사장이었던 정연주를 배임죄로 기소를 하고 긴급 체포를 합니다. 그러면서 검찰은 똑같이 언론 플레이를 하죠. 그러면 검찰에게 공을 넘겨받은 언론들은 이 정연주라는 사람을 나쁜 사람으로 몰아갑니다. 1심, 2심, 3심 모두 무죄가 됐지만 이미 정연주라는 사람의 인생은 송두리째 파괴돼 있는 상태. 자, 그러면 그렇게 죄 없는 사람을 기소를 하고 괴롭히고 망신 주고 이렇게 했었던 검찰들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고요. 그중에 정연주를 긴급 체포했었던 사람은 바로 지금의 미래통합당의 최교일. 그 최교일 검사는 국회의원이 돼서 떵떵거리면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게 대한민국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 일들이 반복됐었죠. 노무현 대통령을 논두렁의 시계를 버렸다, 이런 언론 플레이를 하고 나쁜 사람으로 만들고 아무리 털어도 별게 나오질 않자 노무현의 주변 사람들을 괴롭히고 그것도 마찬가지로 언론 플레이를 합니다. 노무현의 최측근이 이러이런 비리를 저질렀다. 그건 결국 노무현도 연관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노무현 대통령은 돌이킬 수 없는 결정을 해버렸죠. 하지만 그 당시에 그렇게 무리한 수사, 망신주기 수사 했었던 검찰들 지금 처벌받은 사람 있나요? 논두렁식의 가짜 공작을 했었던 국정원 직원들 처벌받은 사람 있나요? 없습니다. 검찰은 자신들의 힘만 한번 과시했고 그러면 성공이다. 우리한테 대들지 못한다. 이거면 족한 겁니다. 이들의 기소는 유죄를 받기 위한 기소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런 힘을 가지고 있어. 우리한테 함부로 대들면 니네 인생 파탄나. 진실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 우리 밑에 기어. 얘들이 원하는 건 이겁니다. 이때까지 그래 왔기 때문에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 교수를 이렇게 기소하고 100군데 넘는 압수수색을 하고 일기장까지 뒤집고 공개하고 문자 메시지 공개하고 망신 주고 나쁜 사람인 것처럼 만들고 재판에서 모두 무죄가 난다 하더라도 검찰은 자신들이 목표한 소기의 목적은 모두 다 달성한 뒤라는 거죠. 이때까지 한 번도 잘못된 기소, 무리한 수사로 처벌받은 사례가 없기 때문에 이들은 여전히 뻔뻔하게 그 힘을 휘둘러대고 있는 겁니다. 검찰 개혁 이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런 무리한 기소와 수사권 남용, 기소권 남용이 불러다주는 피해,
그리고 이 윤석열 총장 장모 사건으로 보는 기소하지 않는 힘으로 돈을 버는 구조. 기소하지 않는 힘 때문에 전관예우가 돈을 버는 거거든요. 부장검사 좀 하고 옷을 벗고 변호사가 되면 기소하지 않을 힘을 작동시킵니다. 죄인에게 거액을 받고 기소를 하지 않도록 힘을 써주는 것. 이게 바로 전관예우의 힘입니다. 그러니까 검사들은 은퇴한 선배들의 부탁을 받아줍니다. 그리고 기소하지 않아줘요. 기소하지 않으면 문제가 일어나질 않아요. 그냥 증거 불충분, 불기소. 재판으로 가질 않으니까요. 이걸 해주는 이유 뭘까요? 자기들도 은퇴하고 이 돈을 땡겨야 되니까 서로 간에 다 상부상조하는 거예요. 이놈들에게 기소하지 않는 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제 공수처 설치가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180석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이 힘있게 추진해 나가 줄 겁니다. 정경심 교수의 재판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죄 없는 정경심 교수는 아직도 구속 상태입니다. 뇌종양이라는 질병을 앓고 있지만 여전히 구속 상태예요. 그런데 정광훈 목사는 보석이 허가가 떨어졌습니다. 불공평해도 너무 불공평한 세상. 앞으로 우리가 반드시 바로 잡을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공감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